네, 현대차 분석 끝났고요. 이번엔 돈이 되는 투자 칼럼, 하나대투 청담금융센터의 샤프스터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대신증권인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흐름은 중국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서 좀 견인차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어제 발표된 지수를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의 어떤 경제 회복, 이제 좀 확신해도 되는 수준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경제 회복은 지금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은 제조업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금리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만에 하나 지금 또 ECB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ECB의 통화 완화 정책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유럽이 통화 완화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거의 디플레이션 위협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것이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경제 지표 무척 좋죠. 어제 저녁에 발표됐던 유로존 합성 PMI 4월 지표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또 선행성을 가진 제조업 지수만 따져봐도 4월 달에 53.3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발표되고 있는 유로존의 지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ECB 정책적 배려가 좀 줄어들거나 혹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얼마 전 발표됐던 스페인의 실업률은 26%에 달합니다. 아직 위기로부터 탈피했다고 보기엔 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절반이 집에서 아직은 뒷머리 죽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갚아야 될 부채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들에게 디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한 실질적 부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유럽의 디플레가 지속될 경우에 남유럽은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다시 설명드리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격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인플레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디플레가 유리한가요? 1년 후에 갚으려고 보니까 물가가 2배로 뛰었다. 인플레죠? 그러면 돈 값어치가 절반으로 하락한 거죠. 저는 1년 후에 명목상으로 1억 원의 부채를 갚긴 하겠습니다만 돈 값어치는 5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결국 인플레는 돈값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채무자에게는,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진행돼서 물가가 절반으로 하락했다고 해보죠. 디플레는 결국 돈 값어치가 오른 것이고, 저는 1억 원을 갚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1년 뒤에 2억 원을 갚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의 부채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남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부채가 많습니다. 겨우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매파적으로 나왔던 독일의 바이트만마저도 ECB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 찬성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결국 올해 들어 유로존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고, 또 낮은 재고 확충 수요로 인해서 산업 생산 증가율이 올해까지 최대 2%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플레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 통화 완화책이 6, 7월 정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경기 국면을 확인할 때 가장 최악의 상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결국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상승한다. 근데 지금은 경기는 좀 좋아지는 국면인데 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디플레가 뭔가요? 돈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는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 디플레는 화폐적 현상에 기인하는 바가 훨씬 크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수십 개월 동안 브라질의 인플레 리스크가 커졌었죠.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올랐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는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기미가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헤아라의 강세 전환이었습니다. 헤아라 강세 전환은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달러화 약세 전환이 오로지 이유입니다. 결국 달러화의 약세가 브라질의 물가를 잡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브라질 국채에 대한 재투자 적기가 임박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로화는 헤아라하고는 반대로 달러화 대비 꾸준히 강세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와 별개로 물가는 하락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락하는 물가를 다시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유로화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초과 지준에 불이되는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있는 거 활용하는 것이 없는 거 만드는 것보단 좋으니까 말이죠. 지금 유로존에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역시 자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금리입니다만 이것을 마이너스 금리로 내린다면 엘트로 이후에 ECB의 JHD에서 잠자고 있던 1200억 유로가 잠을 깨고 시장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불태화 정책을 중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금까지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ECB에서는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유동성의 증가를 늘 조절을 해왔었는데요. 이 단기채 발행만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지 않게 돼서 시장은 빠르게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유로화는 절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화가 절하되는 것은 좀 ECB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치 않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남유럽 국가들이 문제입니다. 예.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그들한테는 부채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거든요. 지금 경기가 활성화된 게 아닙니다. 경기가 활성화된 게 아니고 그냥 그 유로화의 강세 국면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고 또 그 유로화의 강세 국면 때문에 디플레이션 상태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좋은 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진행돼서 디플레가 완전히 마이너스 물가로 전환되게 되면 실질 부채가 늘어나서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고 해봐야 부채가 늘어나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